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혜영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반갑지만은 않았던 10월 시장 어느덧 마지막 주 거래일을 맞게 됐는데요. 이 10월 시장 한 주 정도 남겨뒀는데 이번 주 역시나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FOMC 회의라는 굵직한 이벤트도 있고요. 또 실적이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아직까지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떠한 기대감과 함께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가봐야 하는 걸까요? 이제 한 주의 시작과 마무리는 투맨쇼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겠죠? 이번 주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중국 후광통이 사실상 잠정적으로 연기됐다라는 소식 증시의 화제의 분 통해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마디매매 기법의 창시자시죠. 오늘 정재훈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잘 발굴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스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오늘은 정재훈 멘토님과 마스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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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월요일장 전반적인 시장 상황 먼저 분석해 봐야 할 텐데요. 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정화조가 드디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걸까요? 낙폭 과대주들이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재훈 멘토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금일 시장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봉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종가는 약간 이 아래 권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0.33% 상승한 1931.97포인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일 특이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낙폭이 컸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금일 상당히 좀 크게 나왔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느냐 그런 부분들도 아닙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는 97억 정도를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980억 가까이 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내내 좀 매수 우위를 좀 보였다가 막판에 좀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매수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 그리고 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선물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 11조 원 이상 매도를 좀 쳐놓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환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선물 쪽에서 환매수가 좀 더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지수는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1960에서 70포인트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낙폭이 컸었던 종목이죠. 화학 섹터라든가 정유, 그리고 조선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뭐 실적이 감소가 됐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상승해 줬는데요.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주만 놓고 보게 된다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대한유화라는 기업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대한유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대부분의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 추세를 이탈해 놓은 그런 종목이 이기 때문에 단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수준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선 섹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금일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는 분명히 ELS 락인 물량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세가 돌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이 나름대로 좀 클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번 주에는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대량으로 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상당수 이 기업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맞추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수는 큰 폭의 반등은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만큼 일단 나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이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위치를 좀 선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수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다라는 단순 논리를 좀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기업의 실적 발표를 했다면 70% 이상이 예상 상회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업종 대표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안적인 성격에 있는 그런 섹터라든가 종목들, 특히나 종목을 보게 된다면 뭐 중소형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안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수 쪽 섹터들이 그나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들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부분들은 금일 같은 경우 테마주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접근을 하셨을 겁니다.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에볼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새벽에 에볼라 치료 완치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기술적인 흐름들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조건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실수를 좀 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마주를 접근하는 방법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에볼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발병이 되고 누군가 좀 위독하게 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을 바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완치자가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일단 추세는 꺾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디데이 테마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일정에 따라서 그 일정의 매도, 그 전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디데이 테마로 좀 볼 수 있는데, 이 에볼라 테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테마에 좀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등 시에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좀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종목을 접근했을 때는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주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보성 파워텍, 한창, CCS 이런 종목 모두 다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른바 반기문주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종목에 관해서는 접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미친 거죠. 이름만 갖다 붙이는 그런 테마입니다. 무슨 테마.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테마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점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실적이 저평가가 돼 있다, 이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이 보성 파워텍이 점상한가를 간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봤었는데 점이 안 보였습니다. 액정이 좀 작아서. 그래서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호가를 보니까 그냥 점상한가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잠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상반기 실적이 약 26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억에서 뭐 2배 가까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단 뭐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이 과도하게 좀 좋아지는, 그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나 그런 종목군이라면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뚜렷하게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대선주를 한다라면 3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까지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과도 오늘 시장 상황 분석해 봐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 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큰 흐름부터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은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달러가 즐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강달러를 용인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달러 추세는 당분간 좀 계속이 되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미국 정부의 그런 강달러에 대한 정책을 냄새를 되게 잘 맡는 그 외국인 선물 투자자들이 현재 포지션을 249.5. 자, 여기다가 아주 맞춰놨습니다. 249.5에다 맞춰놨죠. 그러니까 249.5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크게 터지는, 예? 그런 이제 포지션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갈 때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좀 그저께죠. 3,456억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1,800 이하로 좀 빠지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그 선물 포지션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의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는 강달러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빠졌을 적에는 이익 실현하는 물량도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 변화된 건 뭐냐면은 그전에는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저께 3,4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로 돌아온 이후에 오늘 또 매수한 걸 좀 보니까 일단 아직도 실적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대형주로 매수하는 건 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중소형주 섹터로 좀 눈을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전자와 그 다음에 금융업 쪽에다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섹터였죠. 전기전자를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부분에서 좀 양호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정책 뒷받침도 되는 금융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주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커다란 변화는 강달러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를 참아가면서 지금 조금씩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다시 주가가 오를 거에 대비해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그게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언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는 정말 외국인도 지금 입장에서는 가늠을 못 잡고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이죠. 오늘 이슈는 어떤 부분 선정됐을지 궁금한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엑소더스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한차손 우려와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외국인, 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실제 환율이 1달러 1012원을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9월 1일 이후 외국인의 본격적인 셀코리아는 시작이 됐습니다.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1900선대 초반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외국인이 사들이는 종목도 있죠. 실제 9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금융주도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 영향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약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인데요. 외국인의 셀코리아에 위협받는 코스피,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까요? 과연 외국인들의 투자 따라해도 안전한 것인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9월부터 시장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서는요, 이 달러 강세 여파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주부터는 이 달러 강세 여파가 누그러들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 그렇다면 환율 부분이 좀 안정화된다면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까요? 네, 일단 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즉 워낙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 정부죠. 이명박 정부 때는 의도적으로 좀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출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좀 들어온 그런 상황들 속에서 환율은 워낙 강세를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죠. 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이 조기 종료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과거에 리만 사태 이후에 이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과 저점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완만한 하락세대를 좀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약세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돌아선다, 즉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기엔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0월 6일 방송이죠. 월요일이니까.
이때 고점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환차손이 아니라 이제 환차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은 이제 워낙 강세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조금 전에 보니까 이 기사를 좀 보면서 보니까 뭐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금융주를 좀 많이 샀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좀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고요. 4분기 실적조차도 그렇게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애플은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샤오미라든가 이런 중저가 폰이 상당히 약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삼성전자 같은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장할 만한 그런 동력을 찾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암흑기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 주고 있는 이유는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쪽에서 뭐 매수라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지수를 밀어 내려왔을 때 하방을 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손치더라도 일단은 모든 종목군들이 수익 구간으로 접어드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된다면 올해 1월 달부터는 뭐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올해 내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수는 계속 빠졌단 말이죠.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포진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이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근하게 된다라면 실적이라든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외국인들의 투자 따라하게 되면 좋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따져보는 그런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어닝 시즌이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수급 주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단기적인 수익률을 원할 때는 기관 쪽의 종목군들이 좀 더 낫고, 기관 쪽에서 쪼개서 보게 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수월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한다.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33%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향력이 큰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인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즉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점을 포커스로 좀 맞춰주시고, 내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 혹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 부분들을 좀 따져놓고 난 다음에 단기는 기관,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외국인 쪽이 무조건적으로 정답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저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가운데도 분명히 매수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스터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그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요, 현재, 1위서부터 20위까지 보면은 현재, 우선주가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관련 우선주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남양유업 우선주가 있습니다. 지금 배당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주도 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형 금융주가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은 지금 시즌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우선주라는 거는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배당 쪽에 눈을 돌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은행주에다 눈을 돌렸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유로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없어졌죠. 이제 그런 게 해소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은 그런 매수세가 금융과 건설 쪽으로 들어왔고요.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부분과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도 좀 몇 개 좀 보면은 뭐 KTNG라든가 혹은 뭐 LG 플러스 혹은 뭐 SK텔레콤 같이 이런 통신주들, 그러니까 배당상에 좀 짙은 통신주들에 대해 지금 많이 좀 들어왔으니까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었을 적에는 실적보다는 우선주라든가 배당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환율과 좀 상관이 없는 좀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매수를 했다는 거죠. 즉, 종목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라든가 주도업종에 대한 것들은 지금 뭐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지금 이 시즌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물리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바라봤을 때 우리 시장은 주도주도 없고, 그 다음에 주도 업종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고 그저 그런, 그러니까 또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장이라는 거죠. 정재 매트님께서 삼성전자 이게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걸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버릴 수가 없죠. 만약에 좀 미국에서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변하고 그게 다시 우리나라로 부메랑이 돌아왔었을 적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적에는 또 쉽게 현금 인출기처럼 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좀 버릴 수도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되게 좋거나 이쁘거나 되게 미인주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 사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드라마로 치면은 되게 재미없고 좀 밋밋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좀 다진 것 같고, 좀 상황이 좀 변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현물보다는 선물 쪽으로 좀 대거 순매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 사는 게 잃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회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에서 큰 그림을 저희가 먼저 좀 그려봤고요.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정재훈 멘토님, 앞서서도 낙폭과대주 이야기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면 이런 낙폭과대주 매력도는 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물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과거의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도 섹터가 교체가 되는 그런 작업들을 좀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저 PBR 종목군들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실적까지 좀 돌아서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좀 돌아서는 이 주가의 상승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 한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신고가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조금 전에 그 마스터 전문가께서 말씀하실 때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주도주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진 같은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형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분명히 있고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바로 저 PBR 종목군들에서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진행됐을 때 추세가 사라지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뭐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도 저 PBR 종목군들, 즉 실적이 돌아서면서 저 PBR 종목군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다른 섹터들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의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조선 쪽이라든가 화학, 그 다음에 뭐 정유, 기계 이런 쪽 다 치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샌드위치적인 입장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 산업 구조상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들 쪽에서, 즉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다라면 그 종목군들은 괜찮은 모습들이고, 거기에다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화학 섹터에서는 대안 유화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다른 부분들 좀 보게 된다라면
ELS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ELS 만기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올해 7월 달에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그 ELS에 대한 물량이 다 출회가 되고 난다면 반등도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ELS 락인이 걸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한 단계 더 밀려주고 난 이후엔 이제 추세를 세워놨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ELS 락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 풀려나가거나 아니면은 업종에 대해서 업종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 전문가님께는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꾹 참고 계시다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됐을 때 이때 어느 섹터나 종목군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는 그 이유석도 찾아보겠죠. 첫 번째는 실적이 되는 게 턴어라운드 되는 거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밸류에이션이냐 실적이냐라고 했었을 적에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실적이 좋은 거,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 시장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산업, 그런 업종에다가 투자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고 두 번째는 정책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재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KCC라든가 벽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빠졌을 적에 덜 빠지는 업종, 덜 빠지는 섹터, 이런 섹터들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되게 갈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는, 이런 좀 엇박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외국인들 매매 형태를 보면은 일단은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많이 매집을 해놓고 있다가, 삼성전자 같이 몇 년 전에 2011년에 삼성전자 같이 많이 빠지고 있다가, 그거를 못 사게끔 확 끌어올리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외국인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했으면은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돌아섰을 때 그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눈에 들어온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좀 지루한 장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도주 개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주도 업종, 주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도주의 개념은 뭐냐면은요, 1등주가 있습니다. 1등주가 있으면은, 1등주가 치고 나가면은 그 1등주를 못 잡은 그 투자자들이 2등주, 3등주가 올라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이제 주도 업종, 주도주가 생겨나는 장인데, 지금은 어느 업종, 어느 섹터에서 치고 올라가는 1등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등주, 그걸 못 사서 2등주, 3등주가 쫓아서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주도주의 개념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의 호재나 모멘텀을 통한 개별 종목으로 좀 종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이 강달러가 좀 어느 정도 좀 풀이 꺾이는 좀 그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좀 챙겨야 되는 좀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슈에 관한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배틀 주제는요, 강달러 역풍에 외국인들 썰물, 코스피 언제 진정되나라는 주제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지현 멘토님께서는 외국인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즉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되 단기적으로는 연기금이나 투신 쪽, 기관 쪽의 수급 확인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스터 전문가님께서는 주도주가 없는 지루한 시장이다. 개별적인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입니다. SH에너지화학 오늘장 3.69% 상승률 보이며 현재 5.6% 수익 보고 있습니다. 총 5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터 전문가의 포트 확인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캐스텔코리아 종목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장 시초가의 1.4%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먼저 이가능 멘토의 신원이 20.3%로 2위 기록하고 있고요.
3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바이넥스가 19.8%, 4위는 이건욱 멘토의 한국토지신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욱 멘토님은 총 2종목이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이네요. 5위에는 브레인 전문가의 로만손이 1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이번 주도 유니테스트 조민규 멘토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2.1%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5.23%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95.8%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재훈 멘토가 43.9%를, 3위는 브레인 전문가가 33.9%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님부터 간략하게 AS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수익으로 되어 있다가 손실로 좀 전환된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그들 종목군들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비행코를 좀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중 들어서면서 일단은 박스 권역을 좀 탈피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죠. 그러면서 4.5% 손실 권역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업체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여전히 저평가고요. 일단은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바이넥스를 좀 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금일 강보합권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1,600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종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단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인데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한 시장 성장을 좀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의 포트에 편입이 돼 있다가 1,200원 이하 권역에서만 좀 매수를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단 1,2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목표가를 좀 13,000원 좀 상향을 했죠. 1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스터 전문가님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죠. 보유하셨던 종목이 한 종목 남아있고요. 세 종목은 모두 매도 처리하셨네요. 일단 S&T 모티브 설명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 모티브, 이 종목 이 S&T 모티브 좀 보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 초보분들이 좀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언제 가지 그랬던 종목들이 어느 날 몇 개월 뒤에 보니까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게 정배린 상태인 종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정배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그만큼 힘이 세고 매수세가 있고, 업황을 차트 자체가 업황을 얘기해 주거든요. 자, S&T 모티브 괜찮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K2 소총에 대한 그런, 교체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K11. 자, 이것도 지금 폭발 사고 때문에, 좀 나쁜 지연되는데, 다시 재개될 목표가 갖고 있고, 예정이고, 그 다음에, GM대우에다가도 이제 엔진 모터 또 납품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호재들이 겹겹이 쌓이는 종목입니다. 좀 꾸준히 좀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매도를 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종목 추천 시간에 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AS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이죠. 두 분 어떤 히든카드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께서는 오늘 4조 시푸드 갖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 오늘 장점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갖고 오셨네요. 이어서 추천 포인트 살펴보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자산운용사에서 추가 매수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추천 히든카드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재현 멘토님, 이 종목이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이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예, 기존의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실망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금일 3% 아주 눌림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대형 섹터보다 중소형 섹터의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조시푸드가 충분히 모멘텀을 좀 부과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섹터들이 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금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지만 분명히 단기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은 다시 내수주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놓고 봤을 때 이 사조시푸드도 충분히 지금과는 눌림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양호한 수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바로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지키고 싶은 가족의 건강. 이렇게 딱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 어느 사람이든 간에 가족의 건강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일단 제가 항상 홈페이지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깔끔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식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참치뿐만이 아니라 명태, 그 다음에 고등어, 김,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식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들을 보게 되면 원양 사업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치, 바닷가의 동부랜다. 동해안에서 잡을 수는 없겠죠. 좀 멀리 나가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양 사업도 영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 물류 사업 부분들입니다. 이 물류 사업 부분들 여전히 크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냉동 창고라든가 이런 분이 상당 부분 좀 필요할 겁니다. 또한 물류들도 필요하겠죠. 저장고라든가 이런 물류 사업까지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 참치. 이 분들 요즘 최근에 이 웰빙 식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참치에 대한 수요나 증가분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이 생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먹거리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 충분히 이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치 대비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사주 빌딩입니다. 저기 위에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가 있죠. 부지가 10조죠, 10조. 그 바로 밑에 이게 지도로 보게 되면 상당히 길게 이게 늘어서 있는 것 같은데 200m밖에 안 됩니다. 이 200m에 사주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평가한 금액만 1,000억 원대입니다. 일단 1,000억 원대라는 얘기는 감정을 했을 때 1,000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즉 이 금일 사조시푸드의 시가총액이 1,200억대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치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금요일 이거리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23,000주 정도 나왔고요. 금요일 2,200주 정도 나왔는데, 지난 과거에 매수를 했던 대비해서 금일 물량이 나온 거는 그렇게 크게 나온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양호한 눌림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종가가 7,220원에 거래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는요, 내일 조금 더 밀어주는 흐름들이죠. 약 한 11선이 살짝 하회한 7,000원 정도를 좀 매수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000원 단위로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기존에 있었던 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대는 내려오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다는 수익적인 측면만 생각해도 좋지 않겠느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 종목 캐스트코리아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요, 시세 탄력 부족으로 매도하셨는데 다시 또 갖고 오셨네요. 네.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예. 좀 이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종목을 통해서 제가 좀 요 기술 분석을 좀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캐스텍 코리아 일간 좀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60일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얼마 전에 골드 크로스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20일하고 60일하고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혹시 뭐 여러분들 배우셨을 적에 공부를 하셨을 적에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은 실적에 관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은 그 소위 말하는 세력선 말하는데 20일하고 60일하고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의미를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걸 예상을 해서, 외인과 기관이 지난 20일 동안 매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21일과 61일선의 골든 크로스 의미는, 자, 실적이 좋을 걸 예상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혹은 기관들이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이 매수를 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종목별 오늘 좀 수급을 보시면은, 실적에 가장 민감한 국내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 가장 실적에 민감한 투자가 누구냐면 바로 투신입니다. 투신이 소위 말하는 실적에서 굉장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연금은 조금 그런 실적보다는 그냥 뭐 장기적인 포지션이 많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을 움직이는 그 투자 집단인데 투신이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간헐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자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굉장히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시 좀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그런 말씀 했습니다. 2주 동안에 나쁜 놈이라고 했었는데 예, 제가 추천했을 때 사고 싶던 분들은 이제 제가 좀 좋은 산업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주가가 거래량은 감소를 하는데 거래량 감소하는 추세인데 주가가 횡보한다는 건 절대로 개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가가 거래량이 줄어들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도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횡보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 소위 말하는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요 근래에 들어서 또, 10월 20일서부터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자산운용에서 1.26% 또 추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산운용사에서도 매집을 하고 있고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적 부분도 괜찮습니다. 전에 출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보차저라는 이런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이 그전에는 디젤 자동차에서 지금은 가솔린 자동차까지 확대되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캐스텍 코리아가 그 부품을 만들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이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요. 더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텍 코리아 성장하는 시장에 성장하는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도를 했지만 다시 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도전 하시는 만큼 기대감이 더 강한 상황인데요. 매수가와 목표가, 매매 전략 살펴주시죠. 네, 매수가는 오늘 뭐 종가 부분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종가 부분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9,540원. 예, 이 가격에 매수하는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 횡보할 때 만들었던 이 밑단 가격 8,500원대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좀 실적 대비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는데 한 11,000원까지는 무난하고 프리미엄 붙으면은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500 이슈가 있을 거라고 좀 걱정되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올해 말까지, 내년 2월 때까지 500 이슈는 없는 종목입니다. 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 멘토님입니다. 4조 시푸드 갖고 오셨죠. 추천 포인트 4가지 정도 집어주셨는데요.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주에 관심을 가질 때다 무엇보다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7,00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캐스텍 코리아로 재도전 하시는 종목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추가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라는 추천 포인트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9,54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는 정재훈 멘토님과 마스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도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알짜배기 종목과 시장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